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첫 성일입니다. 한 주일도 그리고 한 달도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섭리의 조국이라는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의 길을 걸어가는 민족을 우리는 특별히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제가 언젠가 그 디파이언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2000년 당시에 그 벨라루스 숲속에서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학살을 피해서 한 1000여 명, 그렇게 한 3년 동안 산속에서 지내면서 그 랍비의 기도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여 선민을 거두시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이 선민의 길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랍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걸어온 길도 역시 선민으로서의 고난과 역경의 그런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6.25 전쟁을 중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6.25 전쟁의 그 역사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전쟁사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섭리적 측면에서 오늘 이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아담 해와가 선악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분립한 것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가인형의 인생관과 아벨형의 인생관을 통해서 쭉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동쪽을 통해서, 그리고 신본주의는 서진을 해서 결국 태평양을 넘고, 그리고 또한 우랄 산맥을 넘고 몽골 평야를 건너서 이 한반도에 이렇게 두 개의 인생관이 이제 좀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대단히 섭리적이 아닐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섭리는 이 조그마한 한반도를 향해서 그렇게 2000년 긴 역사가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서의 그런 거진 38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것은 단순한 민족의 어떤 분단이나 또 그런 국토의 분단을 의미하기 이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무신과 유신, 유물과 관념의 그런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형 인생관이 충돌하는 장소가 바로 이 38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형 인생관은 결국에 공산주의를 통해서 북한 땅에 정치의 세력이 되었고, 또 아벨형 인생관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남쪽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섭리사를 보면서 이 한반도에 좀 벌어졌던 6.25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섭리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섭리사를 통해서 봤을 때 가인과 야곱과 에서의 그런 그 만남은 평화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이렇게 좀 그 충돌로 인해서 평화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줄곧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6.25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섭리사적으로 넘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한반도의 전쟁이 어떤 그 좀 물리적인 어떤 전쟁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태동하게 됐는가 한 것은 우리가 긴 역사를 우리가 더듬지 않더라도 2차 대전의 태평양 전쟁이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한반도는 38선이라는 선을 그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패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제치하로부터의 해방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주권 국가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군대가 바로 일본 무장해제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군이 무장해제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미국이 그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패망할 경우에는 바로 이 연합군이 분할 점령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미국이 이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피를 많이 흘렸고, 그리고 미국의 그런 승전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열도를 미국이 통치하고 그 대신 식민지 국가로 되어 있던 한반도를 분할 통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결국에 이제 이 나라의 하나의 분단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간에 이렇게 그 연합군 측에 의해서 이 한반도가 38선으로 그어지게 되는 비극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2차전 당시에 점령 국가인 독일의 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이 그림을 보다시피 이렇게 프랑스입니다. 독일에 의해 점령된 부분이 있고 자유 프랑스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1940년에 그 히틀러는 바로 프랑스를 침략해서 이렇게 독일 점령 지역 외에 바로 또 이렇게 BC 정부라 해서 자유 프랑스 그런 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에 그 패댕 총리가 바로 독일군과 협상을 해서 이러한 선이 그어지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외무부 부국장인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두골 장군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 망명 정부는 물론 그 연합군에 또는 그 일원으로서 그렇게 큰 공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골은 망명 정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프랑스 국민들의 그 자유를 이제 추구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게 되고, 또 이 로망디 상륙 작전에 바로 그 프랑스군인 그 르클레르 부대가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적으로 뭐냐면 그 연합군이 이런 그 프랑스 망명 정부를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상륙 작전에도 참여했고, 그리고 또 그들은 국내에서 그 레지스탕스라 그러지 않아요? 그 FFI 대원들 약 한 20만이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 후방에서 교란 작전도 하고 교량국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프랑스에 침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 정부는 결국에 그 독일의 폴 콜티주 장군과의 그런 협상을 통해서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여기에 바로 프랑스 국권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독일의 점령하에서 바로 해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폐망되면서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이 한반도, 즉
우리도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상해 임시정부가 물론 국제사회에 인정된 그런 정부가 아니었고, 또 우리가 군대도 결국에 마지막에 와서 결성이 돼서 이 한반도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일찍이 일본이 패망함으로 해서 우리 군대가 바로 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군대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패망과 더불어서 우리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이 패망한 이후 8월 18일 날 재빠르게 소련은 차샤코프가 이끄는 소련군이 바로 북한으로 진주해서 바로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고, 그리고 좀 늦게 9월 8일 날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해서 비로소 일본군을 남쪽에서 무장 해제시켜서 바로 이 한반도는 결국에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된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결국에 이런 북쪽에는 바로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도하는 그런 하나의 선이 그어지게 된 것이 바로 38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바로 이 한반도의 분단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의 관심사였습니다. 즉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자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써 소련군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미국에서는 분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카이로 회담이라든가 얄타 회담이라든가 포스터 회담에서 종종 근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한반도를 어느 선에서 분단하느냐, 선을 긋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샬 장군이 조지 링컨 장군에게 이 한반도를 어디서 선을 그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링컨 장군이 뭐냐면 이 선을 긋기 위해서 그런 회담을 열었는데, 거기서 딘 러스크 장군이 바로 이 39도 선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장성들이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서의 길이가 가장 짧은 곳이 바로 이 39도 선입니다. 이 39도 선이 그어지게 되면 만일 유사시에도 대처가 빠르게 되고, 이런 입장에서 바로 미국의 장성들은 이 39도 선을 선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지 링컨이 바로 38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니콜라스 스파이크라는 예일대 지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펴낸 책이 말하면 평화의 지리학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을 읽었던 조지 링컨은 문명이 그런 벨트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38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의 문명이 35도에서 40도, 중동의 문명이 30도에서 35도, 그리고 중국 문명이 34도에서 39도. 이러니까 결국에 문명의 벨트가 어디냐? 38도 선에서 위와 아래, 여기서 이제 문명이 발생하고 문명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도 38도 선에 그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38도 선입니다. 이거 보다시피 이 38도 선을 중심해서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강 문명이라든가 또 여기에 또 지중해 문명이라든가 이런 황화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 이런 것들이 발전한 것으로 봤고, 또 우리가 이제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이 38도선을 중심인 선진 국가들이 형성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지 링컨은 바로
이 스파이크만의 그런 그 평화의 지략을 통해서 이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결국에 그 조지 링컨의 주장에 의해서 이 한반도는 3·8도 선으로 그어지게 됐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아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딘러스크 장군의 그 주장대로 39도 선을 했다면 혹시 6.25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쉬운 일도를 우리가 참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하나의 역사이지만 가정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3·8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민족 상징인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38도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원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삼수는 원리적으로 볼 때 완성수라죠. 종적인 완성수, 소생장상 완성, 그리고 뿌리 줄기 잎, 그리고 동물에는 머리 동체 사지, 이렇게 삼수는 그 완성수로서, 뭐냐면 8수는 또 재출발수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더라도 7일간의 창조가 끝나고 8일째 재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7,008기라는 말도 한 이유가 바로 이 8수는 재출발하는 출발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이란 그 수를 따져보면 완성을 향해서 팔을 벌리는 꽃, 즉 지금까지 그 아담의 그런 선악의 모체를, 바로 가인과 아벨로서 분립해서 가인형 인생과 아벨형 인생관이 지구를 한 바퀴 동쪽과 서쪽으로 돌아서 한반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 한반도는 이러한 하나의 수리적 입장에서 그런 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 38선이 결국에 좀 우리 의지대로, 예를 들어서 또 그 딘러스크의 그런 장군의 주장대로 39도 선이 아니고 38도로 이렇게 규정되어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런 섭리적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6.25 전쟁에 대한 강의는 바로 그 전쟁 자체보다는 바로 이 한반도의 전쟁에서 바로 그 공산권과 그리고 유액이 싸우게 된 그런 하나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섭리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38도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연히 그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하나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맥어더 장군의 부관이었던 에드워드 로닝 장군이 회고록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간에 결국에 39도가 아니고 38도로 그어졌기 때문에 혹이나 우리들은 얘기를 하지요. 만약에 39도 선에서 그어졌다면 많은 전쟁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로닝 장군도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38도 선을 중심해서 그런 그 소련군이, 그리고 남에는 미군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뭐냐면 1945년 12월 16일 날 모스크바에서 외상 3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3상회에서 신탁통지 결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신탁통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물론 남북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김일성이는 찬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간에 이어서 3년 동안의 이러한 그 연합군의 그런 신탁통지에 의해서 결국 48년도 좀 늦게 우리에게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유엔에서 물론 남북 간의 물론 좀 통일 그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유엔의 그 좀 선거 감시단이 왔지만은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한만이 단독으로 뭐냐면 50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헌법이 제정되고 이래서 8월 15일 날 우리는 이제 건국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북한 정권은 바로 이렇게 한 달 늦게 9월 9일 날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결국에 남북 간은 좀 38선을 중심해서 완전히 분단에 고착화되는 그런 입장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반도에 두 개의 그런 문명권, 인생관이 좀 충돌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6.25란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명에 이렇게 남침함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가 바로 3일 만에 좀 완전히 함락이 되어버렸죠. 자, 이래서 이 전쟁은 지루하게 3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따진다면 에치슨 라인입니다. 에치슨이라는 당시의 국무장관이 저 38선에 가서 바라보니까 시한수를 읊을 정도로 고요하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바로 그 미국의 안보 라인을 일본 열도와 그리고 필리핀으로 이렇게 그게 됐습니다. 만약에 또 이것도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한반도를 안보 라인으로 그어졌다면 바로 김일성이가 오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에치슨 국무장관도 이후에 많이 후회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빠르게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유엔을 상임이사국을 소집해서 결국에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소련이 기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엔군이 결성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투표함이 낡아서 그 투표함을 갈라고 했더니 그 밑창에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이라는 그 자체는 결국 우리 세계 국가가 이렇게 협성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안보 라인도 한반도를 제쳐놓고 있었고, 또 미군도 이전이 끝나자 고문감을 놔두고 다 철수한 상황 속에서 이 트루먼 대통령이 좀 재빠르게 이렇게 한국 전쟁에 개입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섬적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만일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해서 무슨 이득을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따진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이 트루먼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좀 영적인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첫 번째로 우리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에서 소련의 기권에 의해 가지고 유엔군이 결성이 되고 사령관이 메가다 장군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발빠르게 스미스 건대가 이제 좀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대전까지 진격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유엔 결성에 의해서 16개 지상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것도 역시 조그마한 그 한반도, 이제 전쟁이 막 끝나가지고 모든 세계가 다 전쟁에 휘말리는 속에서 수습하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손톱만한 이 유라시아의 땅끝 한반도의 전쟁이 왜 이렇게 세계 관심사가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섭리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간에 이 전쟁은 우리 정부나 국민이 말하면 좀 안보 불감증에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만일에 우리 국민이 철통같이 그 안보 태세가 갖추어져서 우리 그 38선을 지켰더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40일 만에 결국 낙동강 전선까지는 밀리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천우 신조로 이게 신의 한 수를 둔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40일 동안 이 남한이 북께 물들었던 것을 이제 회복하는 또는 우리가 서울 수복을 이루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도 역시 우리가 뭐냐면 섭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 미명의 이 38선을 돌파한 그 공산군은 그야말로 3일 동안에 서울에 있다가 한강을 도하해서 남으로 와서 뭐냐면 이 40일 만에 이런 그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밀리면 모두가 이제 남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북계 공산군과 그리고 유엔군이 혈투를 벌여서 이걸 지켜내게 됩니다. 때로는 그 다부동 전투라 해서 유명한 전투, 여기에서 만일에 밀렸더라면 그야말로 대구 이렇게 해서 뭐냐면 경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올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백선 장군이 그 좀 기세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전의 발판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비로소 이 다부동 전투와 승리와 함께 낙동강 전선을 지켰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에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정보가 세계되면은 인천을 뭐냐면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비밀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상륙을 어디에서는 저 제주도 남쪽 이렇게 이제 아칸사스라든가 아이오와의 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요코하마, 고베 그리고 사세보, 부산에 있는 우리 국군 주로 여기에서 10군단이 이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몰래 인천으로 들어가서 상륙을 성공시켰는데 모두가 반대한 하나의 상륙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간만이 차이가 심하고 그래서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또 세계가 모두가 다 반대하는 그런 가운데 메가더 장군이 결국에 소신 있게 밀어붙여서 이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데요. 상륙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조그마한 하나의 점이 있는 건데 그것이 8m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간만이 차이도 있지만은 리아스식 그런 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상륙작전이 완만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8m에서 뭐냐면 25일 0시 30분에 불을 밝히게 되면 바로 이 상륙정이 바로 인천 앞바다로 들어가서 바로 월미도에 상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뭐냐면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이루어져서 무난히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북계군은 여기에 방심하는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상륙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또 상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또 15일 날 들어갔으니까 13일 만에 우리 수도 서울을 이제 복귀하게 됐죠. 자,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에 인공기가 내리지고 우리 태국기가 걸려지는 것은 참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국군들이 감명이 깊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광화문 내거리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여세를 물고 북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서 유엔군도 이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이 수복되고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북진해서 통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하게 주장해서 10월 1일 바로 국군 1군단이 이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는 국군의 날이 창설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두 갈래의 길로 갑니다. 자, 이 부산 낙동강 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때문에 북계군이 여기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미 8군, 워커 장군이 이끄는 미 8군이 대전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저 평양을 수복하고 그 다음 초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초산입니다. 초산에 들어가죠. 그 초산에 들어간 것이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바로 백선 장군이 이끄는 1군단이 바로 이 동해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청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10월 26일 날 거기에 도착해서 여기 그러면 국군 6사단 7연대죠. 자, 그래서 압록강물을 이제 이 수통에다가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자, 이런 그 입장에서 이미 그 8군단은 이렇게 평양을 수복하고 이제 올라가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동해에서는 우리 국군 1군단이 이렇게 청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 10월 10일 날 원산이 우리 1군 국군 3사단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키죠. 그다음 10월 14일 날 바로 흥남이 또한 해방을 시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참 아버님이 이제 흥남 옥고를 치르셨는데 그때 해방된 것이 10월 14일 날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해방을 시킨 것이 미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미군의 그런 국무장관이었던 해리스 국무장관인가? 이름을 참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공적을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미 8군단에 소속돼서 그때 당시에 대위였고, 그래서 이 서부전선으로 갔던 분이고, 여기에 오직 한국군이 이제 원산이라든가 흥남을 이렇게 해방시켰는데, 여기에 미군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좀 투입됐던 10군단이 원산에 들어간 것은 10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산은 국군에 의해서 10월 10일 날 해방이 되었고 14일 날은 흥남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때 참마버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석방이 돼서 결국 10일 동안에 걸어서 평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냐면 1군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3, 4단이 바로 10월 14일 날 그렇게 흥남을 해방시키죠. 자, 그래서 참마버님께서는 10일 동안에 그러한 걸어서 평양으로 오고, 평양에서 또 12월 15일인가 6일쯤에 다시 이제 서울로 향하고, 그 다음 서울에서 1월 6일 날 다시 부산을 향해서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의 흥남 해방은 결국 미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3, 4단에 의해서 바로 흥남이 해방이 되었고 아버님이 거기서 석방됐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또 이 국군 3, 4단이 원산 그리고 좀 흥남 이렇게 해방시켜 나가는 과정이 참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흥남에서 석방이 되어서 결국 피난길에 오르서 부산까지 오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중공군 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산에 뭐냐면 10월 26일 날 미 8군단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한국군이 바로 그 6사단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미 10월 19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군대가 바로 약 30만이 되는데, 뭐냐면 이 평양북도라든가 함경남도 그 산속에 숨어서 그들이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군이나 유엔군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북진을 계속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출은 했지만은 결국에 중공군이 개입해서 그 통일은 좌절되게 되고 다시 이제 남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공군이 30만이 들어와서 그러면 저 한경북도나 평안북도 그 숲속에 숨어 있다가 결국 10월 25일에서 11월 5일까지 제1차 공세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전투해가지고 또시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군이나 유엔군에서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해서 물론 그 정찰 비행기를 띄웠지만은 숲속에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공세가 바로 이 청천강 전투이고 그리고 이 동부전선에서는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것을 오늘 중심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부전선의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진호는 바로 이 밑에 있는 그림 있죠? 여기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군단은 이 장진호를 거쳐가지고 이 압록강 쪽으로 이제 진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동쪽에 뭐냐면 그 미군은 10군단입니다. 그냥 인천 상륙 작전을 투입됐던 10군단이 다시 남해바다를 돌아서 동해로 들어와서 원산으로 늦게 들어간 이후에 다시 흥남을 거쳐서 이렇게 장진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뭐냐면 10군 단장이 알몬드 장군입니다. 그 알몬드 장군이 그 미 해병 1사단이 투입됐죠. 이 미 해병 1사단의 소장이 스미스 소장입니다. 이 스미스 소장에게 빨리 뭐냐면 진격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전쟁을 끝내자. 이것이 바로 메가다 장군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격하라고 톡촉합니다. 그런데 이 해병 1사단 스미스 소장이 바라볼 때 뭐는 포로들을 잡아보니까 중국인들이 잡히고 그들이 뭐냐면 그 중공군이 30만이 개입됐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래서 결국에 이 중공군이 그들을 포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전진 속도를 아주 낮춥니다. 그 불순종은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뭐 1.5km씩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미 해병 1사단은 이제 그 장진호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몬드 장군은 빨리 진격하라는 그런 그 성하고 또 스미스 소장은 이런 그 포위가 혹시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1.5km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스미스 소장이 그 전략이 올랐다는 것이 뭐냐? 이미 이렇게 그 중공군 30만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구병사단이 이 장진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구병사단이 약 12만 명인데 10군단이 이 14단이 이렇게 10개 사단이 지금 뭉쳐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고 미군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감지한 그 스미스 소장은 바로 진격을 늦추게 되고 또 그 가는 곳마다 병참 그런 그 창고를 만들어서 이 마리의 후퇴시에 비상시에 그런 그 병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참 창고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참으로 그 성견지명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갈루리에 그 겨울 물론 20도 30도의 그 추운 그 겨울에도 여기에 뭐냐면 그 비행장을 좀 조성해서 뭐냐면 그 비행기들이 뜨고 앉을 수 있도록 해놨던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부상병들 약 한 4,000명 이상의 부상병들이 뭐냐면 이 비행기를 통해서 후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물자가 오게 되고 이래서 그 포위망 속에서도 이 미해병 사단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미해병 사단 1사단장인 스미스 소장의 그런 그 전략이 아주 여기서 발휘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유단미까지 그 연대가 갔고
그 유담리에서부터 이제 후퇴 명령이 내려가지고 하갈루리 거쳐서 고트리로 해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부전선에 또 장진호 이 동쪽에 뭐냐면 미 7사단의 31연대, 32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위망이 좁혀오고 여기에 그 중공군 구병단 바로 84단이 여기에 이제 그 31연대를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공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분들은 이런 그 해병사단과 달라 일반 육군이기 때문에 전투력도 좀 저하되어 있고 또 이 스미스 소장처럼 그러한 하나의 대책을 세우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84단은 미 7사단 31연대를 공략하는 바람에 이 미 해병 1사단을 공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미 해병 1사단은 이렇게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말하면 전원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상자를 냈고 그래도 무사히 후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 언론은 이 장진호 전투에 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 1해병 사단은 전멸할 것이다. 왜 그러면 구병사단이 중국에 12만 명이 되니까 그리고 포위되어 있는 상승에 어떻게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느냐. 이래서 절망적인 입장이 있었지만은 바로 미 1해병사단은 좀 탈출을 감행해서 결국 성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탈출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그 기자들이 스미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탈출입니까? 물었더니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전진한다. 유명한 이야기가 회자가 돼서 미국 언론에도 많이 떠들었습니다. 자, 이름으로 해서 좀 군인들도 안심을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안심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스미스 왕의 그 전략이 굉장히 좀 탁월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후퇴하는 과정 속에는 황초령 그 수문을 넘어야 됩니다. 참 이게 후퇴하는 장면을 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장진호를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추위가 뭐 30도에서 40도까지 그렇게 추웠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전투를 통해서 오는 사상자가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그 환경에 의해서 추위에서 사상자가 더 많이 나왔다. 중공군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황초령 고개를 건너가는 데는 이게 황초령 수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이 뭐냐면 바로 장진호에 있는 그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여기서 이제 발전을 일으키는 거지요. 자, 이 수문을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황초령입니다. 여기가 황초령이고 이 황초령 이제 수문이죠. 이 수문을 중공군이 후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 파괴한 점이 바로 한 9m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건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렇게 좀 그 장갑차라든가 그리고 차량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 입장에서 여기에 후퇴를 하다가 스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후방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 이제 어디한 그 철교를 이렇게 그 낙하산으로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끊어진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해서 그것을 이제 낙하산으로 이렇게 철교를 만들어서 이제 떨어뜨려 줍니다. 그것을 이제 놓고 이렇게 무사하게 철수를 하게 됐다. 참 그 미군의 그런 그 병참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황초령 그 수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 7사단의 31연대 요 도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철수한 사람들은 약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연대 병력이 그 병력이 15% 정도밖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약 386명. 그 외에 전부 다 동사하거나 또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 7사단 31년대 32년대는 완전 괴멸 상태에 돼 있고, 그리고 이 뭐는 미 제1해병사단은 사망자가 전투로 사망한 사람이 한 760명 정도, 그리고 포로가 한 400명, 그다음 이제 뭐냐면 이제 동사하고 뭐 이런 전체 따지면 약 한 11,000 몇백 명 정도. 그러니까 25,000명 병력 가운데 약 반이 그런 손실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를 통해서 사상자는 뭐 불과 한 700~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상자도 많고 또 동사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중공군의 구병단의 그 병력은 어때야 12만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사상자들이 전체가 약 4만에서 8만. 물론 중공의 그 통계는 정확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발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연합군에서 봤을 때 4만에서 8만. 그러니까 이 구병사단이 이 장진우 전투를 치르고 나서 3개월 동안 이 병단이 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투할 능력이 상실돼서 3개월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유엔군, 즉 미군이 손실도 컸지만은 오히려 중공군이 포위한 중공군이 그 동사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결국에 국군 1군단이 이제 진격한 청진까지 갔던 그 군대가 이렇게 무사히 이 해병 1사단이 뭐는 포위돼서 뭐는 탈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이 그런 압박 없이 이렇게 무사히 흥남까지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민간인도 함께 섞여서 철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북한의 그런 학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과 함께 남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흥남부도는 북새통을 이룬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흥남 부두에서 원래는 그 미군만 군인만 철수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이 결단을 해서 결국 민간인 10만 명을 태우고 이제 거제도로 이제 피난을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사는 당시에 영국군이 이제 프랑스에서 덩케르크 후퇴라 그러죠. 이때 이제 비교가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 영국군은 거의 영국군만 다 철수를 했습니다. 민간인은 놔두고. 근데 이 흥남 철수는 뭐냐면 그럼 좀 휴머니즘, 인류애가 발휘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만이 함선을 타고 후퇴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에 결단에 의해서 결국 흥남부도에 있던 모든 피난 약 한 10만 명이 함께 철수하는 그런 인류애가 여기서 이제 발휘되어진 거죠. 그래서 참 이 6.25 전쟁에는 아까 자꾸 섭리적 A를 말씀했습니다만 섭리적인 의미가 참 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보다시피 민간인들은 그러니까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탄 민간인들은 거제도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 해병 1사단은 포항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 한국군은 바로 이 묵호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무사히 철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흥남부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미군이 완전히 폭파해버리고 후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2차 공세라고 그랬죠. 2차 공세. 자, 2차 공세에 의해서 장진호의 미 해병 1사단이 후퇴하고, 그 다음 미 8군단도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해서 평양에 함락이 되죠. 자, 그 후에 또 3차 중공군 공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30일부터 시작된데 이때는 38선을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1사 후퇴가 됩니다. 1사 후퇴에서 이제 다시 서울을 내주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서 그다음 평택, 원주, 삼척이라는
37도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미군과 유엔군과 그리고 한국군은 속절없이 다시 밀려서 이렇게 37도인 그런 그 평택 그리고 영월 삼척선으로 37도선으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에 이제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군도 이제는 뭐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뭐냐면 새로운 8군 사령에 들어오게 되죠. 리치웨이 장군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리치웨이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미군이 뭐냐면 철수해 버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진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리치웨이 장군이 이제 그 북한군들을 이렇게 진격해 보니까 그들이 지금 그 너무 전쟁에 지쳐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지금 팽덕회한테 빨리 37도 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다시 옛날처럼 낙동강까지 밀어 내려가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팽덕회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 유엔군과 싸워서 쭉 이제 37도선까지 내려왔는데 많은 병력이 손실됐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그 유엔군은 이게 밀렸지만은 그 사상자를 따지고 보면 중공군이 훨씬 몇 배가 사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손실이 많고, 그 다음 그 이제 물자가 원만하게 이 전선까지 와야 되는데 그 전선까지 오기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리고 만일에 이 삼척선을 무너뜨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하나의 상륙작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 이유 때문에 팽덕회는 이 37도선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리치웨이 장군이 결국에 이제 진격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진격을 내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이 37도선에서 좀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하는데, 그 수복하기 전에 지평리 전투가 있습니다. 그 지평리 전투를 아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우리 파라오 전투, 저 춘천호죠. 그 파라오 전투가 또 대성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전설을 어떻게 하냐, 이 38선 너머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쭉 끌어올려가지고 이때가 바로 1951년 7월 1일 날 미군이 바로 이 중공군에게 휴전협정을 제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휴전협정이 제의된 이후 그럼 2년 1개월 만에 결국 73년 7월 27일 결국 휴전협정에 조인이 되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전선을 두고, 지금 38선을 두고 고지전이 벌어지게 되죠. 진지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많은 병사가 여기서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마고지라든가 금성 전투라든가 그 외에 많은 그 처리상박 전투들이 있었죠. 거기에 미군이나 우리 한국군이나 중공군이 많이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휴전이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아까 봤던 그런 그 내봉장, 이것은 옛날 일제시대의 어떤 요정이었는데 여기서 임시로 1차 회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판문점으로 가는데, 이 원래는 판문점이란 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당군 진서면 넓은다리인데, 이 넓은다리에 중공군이 그는 한자로 표현하려니까 판문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계속적으로 휴전회담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유엔군에는 조이 주석이 제독이 담당했고, 북한군은 남일 그런 장군이 이제 담당을 해서 회담을 진행해 쭉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로 교환 문제가 가장 그 핵심적 내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교환하게 되면 어떠냐, 좀 그 본인의 어떤 그 의견에 따라서 교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북한군은 북쪽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 유엔군이나 우리 좀 국군은 또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좀 포로 석방해 버렸고,
그래서 아까 휴머니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류애를 우리가 통해서 뭐냐면 이제 각자의 의견에 의해서 뭐냐면 교환하자. 이런 하나의 그 제의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그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북한군도 결국에 북으로 넘어가지 않고 결국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뭐냐면 그 국민으로서 지금 많이 살아가고 있죠. 이런 모든가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좀 정부가 힘쓴 하나의 결과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1951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하나의 휴전회담이 만 2년 1개월 만에 이렇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은 어디로 하냐? 지금 이어진 전선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38도 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동부 전선과 중부 전선은 올라갔고 그 서부 전선은 좀 내려왔죠. 이것이 이제 아쉬운 점이지만 이 서부 전선은 미군이 뭐냐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철원군까지도 우리가 김일성이가 철원 평야가 뺏긴 것을 뭐는 굉장히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면적으로는 약 400만 평방킬로미터가 이제 우리가 더 높게 되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휴전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 이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판문점이 이어지게 되고 여기서 지금까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판문점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또한 공산군이 3년 동안에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우리 국군 희생자가 64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젊은이들이 참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한국 전쟁을 우리가 일반의 어떤 전쟁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사로 봐기 때문에 신과의 전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 성전에 우리 국군들이 이렇게 희생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미군들 얼마나 있냐? 약 한 13만 정도가 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워싱턴에 가면은 6.25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작지만은 해마다 이 기념일을 이제 좀 잊지 않고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써 있는 문구가 참으로 참 우리의 감동을 일으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 못한 국민을 위하라는 조국의 부름을 받은 우리 아들, 딸을 기린다는 이 비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조국의 부름을 받고 그야말로 유엔군으로서 이렇게 참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전사자만 해도 약 한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종자 또는 포로 그다음 부상자 이러면 약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섭리사적인 얘기가 아닌다면 어떻게 해서 이 한반도가 이미 에치슨 라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이 세워져서 유엔군이 출동하게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섭리사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과연 미군이 여기에 연 인원 약 190만, 약 200만 가까이 여기에 이제 파병이 되는데 그 200만이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마한 손톱만한 유라시아의 그 자락에 있는 한반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사로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병용사들을 이제 해마다 초청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어느 병사가 이렇게 장진호 전투에 투입됐다가 그 동료들이 동사도 했고 그리고 전장하다가 전사한 그런
군들이 동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친한 동료,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총을 들고 싸웠던 동료들이 함께 돌아오지 못한 데에 대한 애석함, 그런 그 아픔을 새기면서 혼자 살아남아서 미안하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좀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미국이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좀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에 의해서 오늘 우리 전쟁을 치러서 그나마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죠. 자, 여기서 전체 보면 미군이 178만이 파병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피해 현황은 전체가 13만 7,250입니다. 전사가 그럼 33만 6,940명, 부상이 9만 2,134명, 실종이 3,737명, 많지요. 그리고 포로가 4,439명입니다. 그래서 피해 현황은 13만 7,250명. 그 아까운 젊은이들입니다. 그 젊은이들 보면 뭐 하버드에 출신되어 있고, 그래 뭐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해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온 그런 그 소위들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좀 성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유엔군이 그 성전에 투입돼서 이렇게 사탄과 싸워 나온 하나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그리고 좀 그 애인이 이렇게 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이 조국의 부름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사나이에서 그냥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딛고 이렇게 오늘 참 미국과의 그런 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언제나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좀 선교사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계몽해서 오늘의 이런 선진국가를 만들어줬고, 그 전쟁의 화마에서 이렇게 우리를 건지는 그런 미군을 우리가 또 유엔군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생된 뭐 장군 또는 그 영광급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버트 마틴 대령, 이 대령이 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적었고, 우리가 워커 장군은 교통사고로 결국에 돌아가십니다. 그다음 또 딘 소장은 그 춘천 대전 그 전선에서 포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졸업한 임관 소위들, 그리고 하버드 출신들, 이런 또 학도병들, 이런 분들이 와서 그야말로 이 조국을 지켜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섭리사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의 조국이란 그 주제의 말씀 가운데 이 6.25를 빠뜨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장군의 아들들이,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진 장군의 아들들이 여기에 그럼 그 장교로서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으면 그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후방이나 또 전선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미군들은 오히려 그 장군의 아들들이 이렇게 좀 전투에 투입되던, 그것도 최전선에, 그래서 워커 장군의 아들 샘 워커도 최전선에서 싸웠고, 그 다음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 마크 빌 크라크 데이도 금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해서 뭐냐면 병원 치료하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당선자 아이젠하워의 그런 아들 뭐냐면 존 소령도 이제 전투에 참여했고, 그 다음 이 38선에서 회담했던 그런 그 수석 대표가 있죠. 터너 조이 그런 그 제독의 아들 조이 충이도 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벤프리트 발군 사령관의 아들은 그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이산 당시에도 파일럿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분은 오지 않아도 자원에서 와가지고 결국 평양을 폭격하고 돌아오다가 결국 좀 폭격을 맞고 그렇게 산화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병대 해리스 해병 소장의 아들 해리스 소령도 결국 장진호 전투에서 좀 전사를 했죠. 이렇게 장군의 아들들, 장성의 아들들이 참여해서 이 나라를 지켜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섭리적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을 이어서 리치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 그의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사령관으로 오지요. 그때 미8군 사령관으로서는 조지 워커 장군인데, 결국에 이제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결국에 리치웨이 8군 사령관이 되는데,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해임되면서 바로 리치웨이 8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 외에 벤프리트 8군 사령관, 그 다음 회담 당시에는 맥스웰 테일러 8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위 장성들,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문점을 중심해서 우리는 일어났던 하나의 전쟁은, 이건 단순한 민족 간의 어떤 국경을 38선으로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38선은 가인형 인생과 아벨형 인생과 그리고 공산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공산 진영이 뭐냐면 여기에 합류했고, 그리고 자유 진영에서 유엔군이 합류를 해서 38선을 중심하고 싸운 것이 바로 섭리적인 그런 하나의 전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의 전쟁, 이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자 결국에 이제 세계는 뭐냐면 냉전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권과 자유진영으로 나누어서 한 세계를 그렇게 싸워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쟁의 의미는 이렇게 섭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라시아가 공산권에 의해서 완전히 적화되는 그 과정에서 손톱만한 이 한반도가 오늘 이 태평양으로 좀 흘러들어온 공산 세력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것은 좀 신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애국가에도 있습니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의 보호가 없었던들, 이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진 상태에서 결국 좀 남침을 막을 수가 있었겠느냐. 6.25를 통해서 남침이 됐지만 다시 유엔군이 개입돼서 회복되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이렇게 뭐냐면 지켜나온 것은 오직 신이 도움이 있었다. 여기에 우리는 참 아버님이 그런 방공 사상이 그 역할을 해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20세기 말에 결국 참 아버님께서는 그런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개방 계획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키게 만들었고, 그 다음 그 이듬해에 그럼 이제 주체의 나라, 그리고 김일성과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혈 당시엔 홀로 중국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북한의 고위 가리들 앞에서 결국 주체상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바로 정부가 세워 나올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공산권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아닙니까? 이런 그 땅에서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주체상 가지고는 결국에 인류의 평화를 실현할 수가 없다. 남북 통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마침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그러면 21년 야곱 가난 노정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결국 형제 간의 평화를 이루듯이 결국에 북한 주석인 김일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가인 아벨의 만남이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결국 경색됐던 남북 간의 관계가 결국 평화의 무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결국에 북한의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평화 장터를 만들어 주시게 되었고, 그 다음 예술단체, 또 사회단체, 그리고 또한 정치인들이 그러한 오가는 모든 물꼬를 바로 문선명 참부모님이 터놓았던 겁니다. 그 후에 쭉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경석대에서 월남한 그런 이상가족들이 만남도 없었고 또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그 참 남북 간의 변화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누구의 공적입니까? 이것은 문선명 참부모님의 그런 하나의 결단을 가지고 그런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그리고 김일성을 만나서 김일성을 설득시켜서 마침 그런 좀 에서와 야곱이 만나듯이 그 만남을 이룬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인 아벨이 지구의 한 바퀴를 돌아서 가인형 인간과 아벨형 인간 간이 이 한반도에서 유교를 통해서 충돌한 그런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좀 60년의 세월을 건너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남북이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평화의 무도가 한반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후의 모든 것은 다 정치인들이 책임의 여하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김일성 주석과의 형제의 의리를 맺으시고 이렇게 해서 형님 아우님 이런 관계까지 가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얘기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남북 간의 경색되어 있는 그 하나의 물꼬를 이렇게 문선명 참부모님이 띄어가지고 이상가족 만남이라든가 그리고 문화 교류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하나의 교류가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좀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안 했지만 이렇게 MBC에서 보도한 내용을 끝으로 해서 오늘 좀 섭리의 조국 우리 6.25 편을 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의 건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우리가 이 자유를 수호하신다면 다음은 유엔군이 와서 지켜주린다는 것은 하나의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